2024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 논설실장 최병문입니다. 저희 울산저널에서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는 취지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주군 이선호 후보님을 찾아왔습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정치인의 가치는 그가 살아온 삶에 녹아있는 행적과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과 속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께 이와 관련하여 가감 없는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출마 지역이 여기 울주군인데요. 이 지역구를 선택하신 이유와 또 우리 그 독자 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셀프 프로필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예, 먼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했던 곳이 울주군이고요. 제가 울산을 떠나본 지가 사실은 군 3년 외에는 울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제 고향 울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선택을 했고요. 네. 제가 군수 3번, 네. 국회의원 지금 2번째인데요. 딱 한 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 국민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군수로도 출마를 하시고 네. 또 국회의원으로도 계속 출마를 해오시고 있는데 지자체장의 역할과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이 역할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초단체장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한 3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걸 보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있거든요. 저도 지자체 4년의 군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울주군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주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단체장 출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국비가 정말 어디에 투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기초단체장 출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발목을 되게 묶어놨습니다. 잠시 자기들 경쟁자라고 해서 그게 여든 야든 기초단체장에 대한 이렇게 발목 잡기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영향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뭔가 또 원래 하고 싶었던 정책이나 또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말 검찰 독재, 민생이 아무리 무너져도 돌보지 않는 이 정권, 그리고 집권 여당,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게 지금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이거를 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100석 정도밖에 안 돼, 100몇십 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이렇게 독주를 하는데, 지금 의회 권력마저 뺏겨버리면 대한민국가 어디로 갈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는 좀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정말 이 독주를 좀 멈춰 세울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환노위를 꼭 가고 싶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특히 저는 이 노동운동부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노동조합법이 지금 통과되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단 바로잡아야 되고요.
취약계층에 있는 이 노동계층들을 어떻게 우리의 중류층으로 끌어올려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환노위를 갈 거고요. 또 울주군은 환경 문제가, 이 온산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환경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울주군의 미래도 없고 울산시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노위에 가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입법할 예정입니다. 아, 예. 좀 의외네요. 보통 기재부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상임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사실 어쩌면 거부권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입법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180석을 준 후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심판을 민주당도 좀 거세게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민주당 180석이나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뒤늦게 검수한박 했느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안정식이 나왔으면 어떻겠냐, 이런 사실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냉철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으로 똘똘 뭉치는 180석이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우리 민주당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정당입니다. 공천 결과를 보면 이 스펙트럼이 좀 좁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의석을 많이 주면 이제 가치 공유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의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되고 많이 주면 똘똘 뭉쳐서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입법하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고 나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의 공천이 혁신 공천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들리네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2002년 그러니까 노사모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개혁국민정당으로 시작을 해서 열린우리당 등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민주당의 뿌리에서 정당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을 거친 그 과정이 있어서 원래 그러니까 진보 정당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저희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저는 누구가 뭐라 하더라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노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문에 이 정치라는 걸 시작했고요. 제가 만 40이 되는 해 사실 제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충격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 중에 나와서 노사모로 가입하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 그 당시에 울산에 내려오면서 제가 우연하게 공항에 모시러 갔어요. 그러면서 유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유시민이 주장했던 개혁국민정당, 정말 노무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개미 정당. 그때 문성근 씨의 그 연설. 눈물. 노무현의 눈물.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국민정당을 시작했고요. 한쪽은 노무현, 그러니까 노사모로 쭉 왔고, 한쪽은 정치 쪽으로 해서 개혁국민정당을 갔습니다. 노사모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금 유시민과 같이 했죠. 배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 이쪽으로 올 때, 유시민하고 이렇게 올 때, 유시민은 민주당은 안 왔죠. 그런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단체장 이상으로 당선된 사람이 저 혼자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라도 높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지위를 얻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발표 1호 공약으로 발표하신 게 보니까 유니스트의 의전원을 반드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또 유니스트 종합병원을 그러니까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1월 말에 1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2월 초에 과기부가 유니스트 포함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 의전원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어요. 혹시 뭐 미리 그 공약을 만드시기 전에 그쪽에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정보라도 좀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니면 뭐좀 자세하게 그 구체적 방안까지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너무 많이 편찮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딱 쓰러지시면 무조건 울산대 중환자실로 가셔야 됐거든요. 동구까지 가야 되는군요. 예. 근데 울산이 엄청난 열악한 의료 현실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할 때, 그때 제가 갖고 나온 게 유니스트 의과대학 병원 유치였습니다. 그때 벌써 그게 한 12년, 한 6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책이 갑툭튀가 아니군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울산대 의대가 물론 지금 동구에 위치해 있는 위치적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울산대 의대는 실제로 울산대 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산병원에. 뭐 아산병원의 의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도 1년쯤 있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투쟁에 의해서 이제 3년 있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윤석열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시장경제,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은 자유, 시장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되지 않는 게 울산의 의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료도 저는 경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과대학 병원이 들어와서 두 개가 투톱으로 성장한다면 울산에 이 난제로 남아있는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유니스트 의과대학 병원 유치와 공공병원 유치에 올인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료 산업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유니스트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쭉 내려오다 보면 산재공공병원까지 그 선바이 지구 개발 문제와 이런 게 다 아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과학과 의료가 접목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오래전부터 제가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는 꼭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취약지구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일단이 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울산 더불어민주당 우리 시당위원장 막 계시죠? 네. 근데 북구의 선거 전국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이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의 이상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 최근 이상은 후보하고 윤종호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북구 일부 상무위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선호 위원장이 진보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켰다. 특히 본내 선거구에 진보당의 양보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보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중앙당에 전달했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먼저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이런 걸 막아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정당은 사실은 그 중앙당에서 결정하고 당이 결정하는 것은 따르는 게 정당의 기본 일입니다. 아무리 지금 아쉽다 하더라도 중앙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를 대선급으로 이렇게 대통령급으로 올려주는 게 되게 좋더라. 이건 사실은 이 재선 의원을 정말 경선도 없이 컷오프도 아니고 아예 출마를 포기시키고 다른 정당이 준다. 이거는 당대표도 혼자 결정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당위원장이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들고 있다면 그런 걸 갖고 저를 공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시당위원장 차원의 결정일 수는 없고 제가 중앙당의 아주 대승적인 결단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의 영향으로서 그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간다. 그는 이상은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셨고 또 시당위원장은 저보다 4년이 더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또 치러봤고 지방의원도 또 두 분 치러봤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 몇 년씩 준비했던 사람들이 낙하산처럼 날아와서 전부 다 컷됐던 적이 있거든요. 울주군 또 그렇거든요. 김영문 후보가 3개월 전에 그냥 내려와서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나왔거든요. 그 전에 1년, 2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4, 5명 돼요. 이 사람들 초토하게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그럼 시당위원장이 이상은 위원장님이 관여했느냐? 이건 이상은 위원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이상은 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 이런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나 이렇게 하던데 사실 제가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아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비온 뒤에 땅이 군다고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갈등이 멀쩡한 표출된 갈등이 잘 해결돼서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하고 후보님이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관내 11개 읍면을 돌면서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내놓는 그런 어떤 등으로 전방위 표밭을 누비는 두 후보의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가진 선거 이 필승 전략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필승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모두 발언에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호가 침몰 직전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 사람 한 명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나, 흔들리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한 명 0.72%로 바뀌고 나니까 2년도 되지 않아서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어르신들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있거든요. 그래, 그걸 잘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 알리는 게 필승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울주군이 두 개의 큰 지금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 문제는 뭐냐면, 울주군이 울산시 면적이 70%를 차지하는 큰 면적을 갖고 있죠. 근데 울산시가 8개 특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버스 준공영제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에 그냥 떠넘겨 놓고 있는 거죠. 그 적자나는 포션을 조금씩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다 보니까 이제는 버스 노선을 폐선하고
이렇게 뭐 개선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개선이 아니고 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버스라는 게 뭡니까? 노약자들과 학생이 타는 교통 취약계층들이 타는 게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우리가 더 늘려주고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남북권에 10만 정치권 도시라고 그 온양, 온산 이쪽으로 해서 10만 정치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누구나 다 공약을 내놨거든요. 그 정치권 도시 바로 인근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고, 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똑같은 장소에 제가 있을 때 두 번이나 반려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지금 추진이 쭉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도 되지 않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건 저희 선호가 꼭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분 현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후보님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상대당인 이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 정부가 사실 여러 어떤 많은 그 뭐랄까요 공격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쪽을 잘 공격해서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울보다 1.2배 더 넓은 그런 지역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특별시보다 더 넓은 지역구인데 유권자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뭐 SNS 포함해서 그런 걸 잘 확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면적이 1.2배나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2년 동안 준비를 해도 못 가보는 마을이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경로당이 400개 이상이 되고 경로당도 하루에 한 개씩 가도 1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경로당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끝나는 게 사실은 그 선거입니다. 일주분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게 군수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제가 열린 군수실부터 시작해서 이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 쭉 전환시켜 오는 과정에서 4년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방법이든 소통은 제일 열심히 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열린 마음으로 유권자들과 폭넓은 소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 성지 울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일한 진보 성향 언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산저널이죠. 우리 이 울산저널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 또 그리고 생각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군수하면서 울산저널과 몇 가지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언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치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최소한 중심은 잡아주는 언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앙지나 뭐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완전히 뒤집혀 있죠. 근데 그나마 울산저널이 우리를 좀 지켜주고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좀 지켜주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 숨쉴 여유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저널이 더 성장해서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시민주주 독립신문으로서 자본과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정론 직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우리 울산에 이번에 좀 자랑스러운 어떤 이 공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을 막 우대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거만 끝나면 청년 문제가 또 뒷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 22대 총선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 후보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7.8세예요. 거의 뭐 환갑 가까운 그런 평균 나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보다 오히려 3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세대 교체 구호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렇게 정당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만 45세 이하 후보가 우리 울산에는 무려 뭐 세 분이나 계시죠? 예, 세 분.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국적으로 32명, 7%밖에 되지 않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한번 청년 정치에 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들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태고 이후로 계속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시의 어른 세대들이 청년에 대한 믿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이 청년 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청년의 말들이 옳지 않았으면 지구가 소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진보하고 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청년들이 우리 정치든 행정이든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울산마저도 이렇게 계획하자 이렇게 했는 게 첫 번째 울산 중구에 오상택 후보를 청년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들어갔고요. 거기 시작해서 동구의 김태선 후보, 이제 남구갑의 전력직으로 이렇게 청년 여성 전원수 후보가 됐는데요. 전원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후보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초로 울산의 여성 후보다. 이게 되게 뭐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후보에다가 청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나이가 48.0가 47세, 48세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 나이를 제가 한 3살 이상 이렇게 까먹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 마음은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청년의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문제 이런 것도 다 이게 지금 시절 청년들의 그리고 우리 아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자랑 한 개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군수 시절에 이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임기 말기에 딱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단편하게 어떤 사업으로서 대통령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복합 종합예술로 받았다고 상이거든요.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다른 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인구정책에 울주군이 다른데 0.72명으로 떨어졌을 때도 7, 8명으로 떨어졌을 때 울주군이 제가 있을 때 1.14명인가 이랬거든요. 그 어제 아래 발표된 걸 보면 울산에 유일하게 1.01명으로 울주군이 아직까지 1.01명을 넘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출산율이 1명이 넘군요. 예, 울주군이 넘습니다. 그게 뭐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청년 주택 뭐 이자 지원 사업 이런 걸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최초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장 그리고 결혼까지를 우리가 쭉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울주군이. 그런 게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작은 거를 저는 봤거든요. 어쩌면 시험이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입법화하고 제도화만 잘하면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도 많이 해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울주군에서 봤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재난지원금도 이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하셨던 그 업적이 있으신데 군수 시절에 이미 또 그런 그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까지 어쩌면 또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앞으로 꼭 국회 진출하셔서 그런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또 우리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뭐 우군보다 아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몰빵론 이런 얘기도 사실 민주당에서 나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지민 비조 들어보셨나요? 예. 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런 말까지 지금 신조어가 탄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이렇게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분포도 중에 많은 분들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80명 줬는데 너가 뭐 했느냐, 이렇게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너가 뭐 했느냐는 게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조국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조국 지금 대표님께서는 명확한 전선을 긋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 설레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쇠빙선, 예빙선, 예인선 이런 말까지 나오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뭐 45% 이상의 현역을 교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소리도 났지만은 끝나보니까 이게 잘 됐구나,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게 됐구나,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명확히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조국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국 현상이 어쩌면 민주당의 미래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례 쪽이, 뭐, 지역구는 1대1 구도를 만드는데 조국 혁신당이 아주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비례 쪽은 민주당의 그 자매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쪽에 지금 최근 그 여론조사 보니까 뒤집혀 있더라고요. 여기 뒤집혔더라고요. 그건 좀 아군 우군 입장에서 보면 뭐 그래도 아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군 저는 그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네.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이 국민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국 혁신당입니까? 조국 네. 혁신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중간에 있다면 캐스팅 보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진보 블록이 지금 많이 확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때는 10석을 넘어가고 13석 이렇게 갖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진보를 견인해 가고 하면 민주당이나 이 중도 개혁 정당들이 그 정책을 받아 안고 쭉쭉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저 아들은 빨갱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무상급식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견인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 해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나쁘지 않는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넓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폭넓은 어떤 아량으로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을 품겠다는 그런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기 뭐 최근에 말이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에 대해서 회칼테러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이거에 대한 어떤 의혹도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적대적 언론관과 그리고 또 이 사법 어떤 뭡니까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있는 그런 피의자를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까지 임명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 임명 체류해라, 그리고 황수석 그리고 경질해라 뭐 하는 어떤 그런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황상무 이야기는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론 문제는 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맞습니다. 예. 피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 테러를 당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부숙한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정말 저희 반대 세력에는 테러를 가해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충격적인 그렇게까지. 예, 저는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언론, MBC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우리 테러하라 이렇게 비치는 모습으로 저는 비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그것도 청와대 수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이건 빨리 윤석열 정권이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거는 인사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주 호주 대사로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철국하다가 철국 못한 경우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있었죠. 네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재용이가 도피 우려가 있나요? 없죠. 이재용이가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놓고 해외로 도피해서 한국의 재산을 포기하고 그 권력을 포기할 사람이 있냐고요? 도주의 우려는 없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죠. 그런데도 막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잖아요. 범법자는 누구도 나갈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어버렸지 않습니까? 범법자든 뭐든 우리 편이면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한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사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최상병 관련 최상병 사망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로 분류돼서 지금 있는데, 근데 이분이 뭐 의외로 군인다운 어떤 그 강직한 성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모든 걸 이렇게 양심 고백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외로 빼돌려 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어쨌건 우리 이선 후보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입법적으로? 저는 이거 입법을 떠나서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으로 가서 공수처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도 지금 임명 안 돼 있고 공수처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응이 예. 지금 맡고 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금 정권 하에서는 공수처도 이제 무력화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무조건 1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대 같은 아들을 군에 가서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수상시켰는데 이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게 진짜 특검법 1호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울산저널 독자 그리고 울주군 유권자 주민 그리고 뭐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무슨 말 좀 하고 인사도 좀 해주시죠. 예, 울산저널 독자죠. 네. 울산저널 독자 여러분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울주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주군민 여러분, 저 이선호 살아온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잘 평가해 주시고 누가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인지 또 누가 정말 울주 사람인지 앞으로도 울주를 위해서 누가 더 울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판단해 주셔서 4월 10일 국민이 이기는 선거 반드시 이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저 이선호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나요? 우리 NG 한 번 없이 끝까지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